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음식이죠? 네, 뭐 거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치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인에게 치킨은 뭐랄까 단순한 닭요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느님이라는 말까지 있으니까요. 맞아요. 야식의 제왕, 회식 단골 메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 한국어 사전에 치킨을 딱 검색하면요. 토막낸 닭고기에 밀가루나 전분을 묻혀 기름에 튀긴 요리. 아, 프라이드 치킨으로 딱 정의가 되어 있군요. 네, 우리가 친구한테 야, 치킨 먹자 이럴 때 닭백숙이나 닭볶음탕을 떠올리진 않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만큼 튀긴 닭이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녁 메뉴로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는 이 프라이드 치킨이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긴 서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치킨이 어떻게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시대의 아픔과 한 개인의 혁신, 그리고 마침내 한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는지 그 숨겨진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걸음은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얼마나 먼 옛날인가요? 기원전 6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빌론 격화에 닭을 요리하는 모습이 남아있어요. 우와, 기원전이요? 네, 이게 인류가 닭을 시공으로 삼았다는 가장 오래된 공식 기록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닭고기 자체의 역사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튀김 요리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그 튀김 요리의 시작은 좀 의외의 인물들한테서 시작됐다고 봐요. 바로 중세 지중해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요? 왜죠? 배 위에서 오랫동안 항해해야 했으니까 음식 보관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아, 튀기면 수분이 날아가니까 음식이 잘 안 상하잖아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생존 기술이었군요. 네. 튀김은 부패를 늦추는 아주 효과적인 조리법이었죠. 특히 닭이 다른 가축에 비해서 부피도 작고 다루기 쉬우니까 배 위에서 키우기도 좋았고요. 아하, 이 닭을 튀겨서 항해하면서 간편하게 먹었던 게 이제 프라이드 치킨의 아주 먼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음식을 보존하기 위한 생존의 지혜였네요. 그렇게 보면 튀김 요리는 정말 세계 곳곳에서 각자 방식으로 발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우리 역사 속에서도 좀 비슷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있죠. 세종대왕이 즐겨 드셨다는 포게라는 음식입니다. 포게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네, 그 이름에 들어간 포자가 바로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세종대왕의 치킨이라니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혹시 레시피가 남아있나요? 네, 조선시대 요리책에 조리법이 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어떤 식인데요? 닭을 토막 내서요. 기름을 두른 솥에 튀기듯이 볶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름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면 네네. 거기에 간장이랑 참기름, 식초 같은 걸 넣은 소스를 부어서 다시 한번 볶아내는 방식이에요. 잠깐만요. 들어보니까 지금의 간장치킨이나 양념치킨 조리법이랑 정말 비슷한데요. 그렇죠. 기름에 튀긴 다음에 소스에 버무리는 방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현대 프라이드 치킨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닭을 기름에 조리하고 소스를 더한다는 발상 자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했다는 아주 흥미로운 증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바삭한 프라이드 치킨의 계보는 역시 미국으로 넘어가야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역시 미국 남부의 이미지가 강하죠. 그렇죠. 이 남부 스타일 치킨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합쳐진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국이라고 묶어서 생각하지만 사실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차이가 꽤 크거든요. 아, 음식 문화도 달랐군요. 네, 잉글랜드에서는 전통적으로 닭을 오븐에 통째로 굽는 로스트 치킨을 즐겼습니다. 아, 그쵸.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어요. 반면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예부터 닭을 기름에 튀겨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18세기 무렵 미국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그들의 닭튀김 문화도 함께 가져온 거죠. 아, 그럼 미국 프라이드 치킨의 한 축은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의 레시피였군요. 그럼 다른 한 축은 무엇인가요? 다른 한쪽은 훨씬 더 어둡고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요? 네, 바로 미국 남부 흑인 노예들의 생존을 위한 음식 소울푸드에서 시작된 흐름입니다. 아, 솔푸드. 당시 잉글랜드계 백인 농장주들은 닭을 손으로 잡고 먹는 걸 야만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항상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했죠.
아니, 닭다리나 닭날개를 어떻게 포크랑 나이프로 먹죠? 그게 더 어색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구를 쓰기 편한 닭가슴살 부위만 먹고 뼈가 많아서 발라먹기 힘든 날개, 목, 닭다리 같은 부위는 그냥 버렸습니다. 와, 지금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인데. 바로 그겁니다. 굶주리던 흑인 노예들은 이 버려진 부위를 주워와서 생존을 위해 먹어야 했습니다. 와, 정말 말 그대로 버려진 것에서 문화를 만들어낸 거네요. 맞습니다. 그들은 이 부위에 옥수수 가루나 밀가루를 대충 묻혀서 돼지 기름에 아주 바싹 튀겨냈어요. 바싹이요? 네, 맛보다는 적은 양으로 높은 열량을 얻고 굶주림을 달래기 위해서 뼈까지 씹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이것이 바로 남부 흑인들의 영혼이 담긴 음식, 소울푸드로서의 프라이드 치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 영화 그린북에서 이와 관련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명장면이죠. 이탈리아계 백인 운전기사가 흑인 천재 피아니스트 돈 셜리에게 프라이드 치킨을 건네면서 손으로 먹어보라고 권하는 장면이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엔 교양 없다고 거부하던 돈 셜리가 마지못해 치킨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둘 사이에 존재하던 그 문화적, 인종적 장벽이 스르륵 녹아내리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음식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상징으로 쓰이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런 안타까운 역사도 있습니다. 과거 일부 백인들이 흑인들은 프라이드 치킨이나 수박을 좋아한다는 식으로 조롱하는 고정관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몇 년 전에 한 백인 골프 선수가 타이거 우즈한테 프라이드 치킨을 대적하겠다 이런 농담을 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사과한 사건도 있었죠. 그만큼 프라이드 치킨은 정말 기쁨과 슬픔, 화합과 차별이라는 아주 복잡한 역사를 품고 있는 음식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복잡한 역사를 가진 음식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KFC의 커널 샌더스, 하얀 양복의 할아버지가 등장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할랜드 샌더스는 40세가 될 때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40세요? 꽤 늦은 나이인데요?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린 나이부터 동생들을 돌보려고 요리를 시작했는데 그때 요리에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어머니가 재혼한 뒤에 집을 나와서 주유소 직원, 군인, 철도 소방원, 보험 판매원까지 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네요. 수많은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40세까지 직업을 계속 바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으려는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40세에 켄터키주의 한 고속도로변 주유소를 운영하게 됐는데 그 옆 창고를 개조해서 여행객들을 위한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아, 거기서 치킨을 팔기 시작했군요. 네, 그때 팔던 여러 메뉴 중 하나가 바로 그가 자신만의 레시피로 만든 프라이드 치킨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엔 치킨을 튀기는데 30분이나 걸렸다고요. 네, 맞아요. 지금 배달시켰는데 30분 걸려도 늦는다고 생각하는데 식당에서 주문하고 30분은 정말 길게 느껴졌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게 샌더스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손님들은 기다리다 지치고 그는 기회를 놓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나요? 여기서 정말 전혀 다른 분야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바로 당시 야채를 빨리 찌기 위해 막 개발된 압력솥이었죠. 압력솥이요? 압력솥에 기름을 넣고 닭을 튀긴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 아니었을까요? 네, 주변에서도 다들 미쳤다고 그러다 폭발하면 어떡하냐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럴만도 하네요. 하지만 샌더스는 포기하지 않고 실험을 거듭했고 마침내 압력솥으로 치킨을 튀기는 데 성공합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죠. 어떻게 됐는데요? 조리 시간이 30분에서 5분, 6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됐고요. 압력 덕분에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한 훨씬 맛있는 치킨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대박의 비결이었습니다. 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전형적인 사례네요. 그 유명한 KFC 로고 속 하얀 양복이나 버킷통에도 재미있는 사연이 숨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전부 계획된 게 아니라 우연의 산물입니다. 원래 샌더스는 검은 정장만 입었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가려는데 세탁소 실수로 입을 옷이 하얀 여름 정장밖에 없었던 겁니다. 맙소사. 어쩔 수 없이 그걸 입고 갔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기쁜 인상을 남겨서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렸죠. 버킷통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 프랜차이즈 점주 중 한 명이 포장 용기가 마땅치 않아서 가게 앞에서 우연히 산 종이 바구니에 치킨을 담아 팔았는데 이게 손님들한테 예상치 못한 인기를 끈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지금의 버킨 메뉴가 된 거죠. 듣고 보니 작은 우연들이 겹쳐서 지금의 KFC 브랜드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네요. 잠깐만요. 아까 군 경력이 짧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커넬, 그러니까 대령이라는 호칭에 붙은 거죠? 진짜 군 계급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예리하시네요. 군대에서는 나이를 속인 게 들통나서 쫓겨났죠. 이 커넬은 실제 군 계급이 아니라 켄터키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주 정부에서 수여한 명예 계급입니다. 아, 명예 계급, 일종의 명예 시민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켄터키의 자랑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왜 상호명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서 지금은 KFC가 된 건가요? 여기에도 이제 시대의 변화가 좀 담겨 있습니다.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첫째는 켄터키 주정부가 켄터키라는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고요. 아, 돈 문제. 둘째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90년대요. 네. 90년대부터 미국에서 비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프라이드, 즉 튀겼다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하고 싶었던 거죠. 아, 건강에 안 좋다는 인식을 주기 싫었던 거군요. 프라이드라는 단어를 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90년대부터 웰빙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켄터키와 프라이드를 떼어버리고 이니셜만 남겨서 지금의 KFC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치킨집이 더 많은 명실상부한 치킨 공화국이 되었을까요? 2022년 기준으로 전국의 치킨 가맹점 수가 3만 개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숫자죠. 어마어마하네요.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 부대를 통해서 프라이드 치킨이 처음 소개되었다는 게 정설이고요. 1977년 명동 신세계백화점 지하에 림스 치킨이 생기면서 본격적인 대중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치킨이 지금의 위상에 오르기까지는 두 번의 아주 중요한 혁명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혁명은 단연코 양념치킨의 탄생입니다. 양념치킨. 1980년대 대구의 개성통닭이라는 곳에서 시작됐어요. 당시 프라이드 치킨을 먹다 보면 기름기 때문에 쉽게 물리고 좀 퍽퍽하게 느껴졌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매콤달콤한 소스를 개발한 게 시초입니다. 그 개성통닭이 지금의 멕시카나 치킨이죠. 맞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창업자 성함이 윤종계 씨인데 이름에 닭 개자가 들어간다는 점이 참 운명적으로 느껴지죠. 와, 정말이네요. 이름에 닭개자가. 그럼 두 번째 혁명은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혁명은 바로 부위별 판매입니다. 아, 부위별 판매. 1991년 놀랍게도 역시 대구에서 시작된 교촌 치킨이 이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그전까지 치킨은 무조건 한 마리 단위로만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먹다 보면 꼭 닭다리나 날개 개수 가지고 눈치 싸움하고 다투기도 했고요. 바로 그겁니다. 교촌 치킨은 그 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닭날개나 닭다리만 따로 모아서 간장 소스로 조리해 팔기 시작한 겁니다. 와, 특정 부위만 먹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숨은 욕구를 정확히 읽어낸 거네요. 그렇죠. 특히 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학생들한테 시식용으로 한 조각씩 나눠주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양념치킨과 부위별 판매. 이 두 번의 혁신이 한국 치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군요. 네, 여기에 치맥 문화가 더해지면서 정점을 찍은 거죠. 아, 치맥. 그 결정적인 계기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와서 함께 경기를 보면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문화가 이때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맞아요.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경기 시작 전에 주문하면 하이라이트 나올 때 배달이 올 정도로 주문이 폭주했으니까요. 하하, 맞아요. 이때를 기점으로 치맥은 단순한 음식 조합을 넘어서 함께 응원하고 즐기는 한국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미국 남부 흑인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생존의 음식에서 시작해서 한 사업가의 혁신을 거쳐 이제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한국인의 희로애락과 함께하는 소울푸드가 된 치킨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네, 닭이라는 하나의 식재료가 각기 다른 문화와 역사를 만나서 얼마나 다채롭게 변주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사례죠. 그러게요. 스코틀랜드의 튀김 문화, 미국 남부의 아픈 역사, 켄터키 주요소 사장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대구에서 시작된 두 번의 혁신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치느님이 탄생한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무심코 시켜 먹던 치킨 한 조각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양념치킨과 부위별 치킨이 한국 치킨 시장의 판도를 바꾼 혁명이었다면 과연 우리를 놀랍게 할 다음 치킨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미래의 치킨은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골목의 작은 가게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